지금 채권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꽤나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 시장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가 투자금을 100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요일의 정은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경제 유튜브다 보니까 다른 경제 유튜브를 보는 게 살짝 꺼려지는 게 있어요. 뭐 혹시나 따라하게 될까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자주 시청하고 있는 거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유튜브인데요. 바로 매일경제에서 하고 있는 매부리TV입니다. 이 매부리TV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문가분들 중에 한 분이 김영희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님께서 오랜만에 새로운 책 신간을 내셨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다들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부동산 하락은 또 시작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지 많이 긴가민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으로 또 어떤 비율로 우리의 투자금을 좀 분배를 하면 좋을지 합리적인 근거를 좀 제시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이 플러스 짬뽕으로 같이 버무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김영희 교수님이 잘 맞추기로 유명을 하세요. 2008년, 2020년, 2022년 폭락을 좀 예측을 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놀랐던 거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경기 지표를 해석해서 이거 꺾였다 하시고 바로 인버스에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한 2020년 3월쯤인가 김영희 교수님께서 어느 영상에 나와서 나 인버스 수익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얼마나 맞췄냐 틀렸냐를 떠나가지고 경기 지표를 가지고 자신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 건지 좀 예측을 하는 이 교수님의 방식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기업의 호재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쉽게 잘 알 수 있지만 앞으로 금리 전망,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통화 공급량, 환율, 수출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시경제는 조금 등외시하는 편이잖아요. 사실 거시경제를 좀 제대로 알아야 투자의 타이밍도 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부분을 정말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이들 간의 관계성을 또 파악해서 상관계수로 나타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시고 있는 분이어가지고요. 저처럼 환율, 유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이름에도 얘기를 안 했네. 책 이름은요, 거대한 변화, 빅 웨이브. 빅 웨이브는 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책은 사실 베가북스에서 선물로 받은 거고요. 얼마야? 네, 12,500원 선물로 받았고요. 그 외에 1절 대가성 수익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솔직하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욕은 할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주식해도 될까요? 입니다. 저는 솔직히 해도 된다. 단 무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영희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글에 코스피 PBR만 쳐보더라도 우리 1보다 낮아요. 즉 저평가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이고 기업의 이익이 즉 수출의 증감에 거의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지나치게 낮다면 이건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 금액과 우리 코스피 지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 9월에서 10월은 약 코스피 지수가 30% 정도나 저평가되어 있던 상태라고 해요. 근데 작년까지는 좀 수출이 그래도 달리던 그런 해였고 지금은 좀 꺾여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기준 수출액으로 봤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의 적정 지수는 3030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수출이 꺾였어요. 수출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요. 3030은 무리일 것 같고 계산을 해보면 260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단 이것도 더 꺾여지게 된다면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수출이 좀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면 코스피 상단을 좀 높게 봐도 되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관계수를 직접 계산을 해보셨다면
봤더니 무려 0.86이라고 해요. 1이 가까운 지수인데 0.86이면 엄청 가깝다는 거죠. 즉 수출이 잘 될수록 코스피 지수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매도를 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2600에 가까이 오면은 조금 입절을 했다가 혹은 2400 혹은 그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해서 그 박스 하단에서는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저는 플러스로 더 중요한 게 1월 달에 굉장히 시장이 좋았잖아요. 미국의 3대 지수도 1월 마지막 주에 대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월 첫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FOMC 회의 전에는 우리가 조금 비중을 줄이고 기회를 봤다가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어 있을 때 또 투자에 가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두가 FOMC 회의 연준의 말에 다 눈여겨보고 있고 그거 하나에 너무 증시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 수출 적자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달러는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영익 교수님이 아니라 IMF에서 말하기에 이미 달러의 가치 하락은 시작이 됐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달러 가치가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외인들의 돈이 신흥국으로 들어가고 금으로 들어가고 비트코인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굳이 달러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야 더 돈이 들어온다면은 가치가 낮아지는 달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조금 더 위험한 자산 쪽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던 1월에는 우리 증시가 꽤나 훈풍이 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하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달러가 하락해서 외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경제 성장률이 0.4%예요. 경기 침체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런데 대외 부채도 심각합니다. 돌아오는 채권 만기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갚아 나갈 거면 강달러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난 2010년에서 2020년 동안 나스닥 다우지수 미국 지수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유지하고 계속해서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채를 중국이 미친 듯이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미국채 중에 거의 20%를 중국이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내다 팔고 있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채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 달러 발행을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김영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투자금을 100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은행 예금에 30, 채권에 40, 주식에 30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은행 예금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금리가 높잖아요. 4%, 5% 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 되게 귀한 퍼센트인 거 아시죠? 가만히 있는 게 더 이득일 때가 있어 보면은. 근데 지금 연준에서도 올해 말에는 금리 하락을 좀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돈이 있다면 정기 예금에 가입을 하셔서 금리를 좀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40입니다. 사실 채권은요 금리와 반대로 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은 높아집니다. 지금 금리가 거의 최상단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금리가 점점점 내려갈수록 채권 가격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이 채권이요 은행과 다른 이유는요 이자도 주면서 채권 가격으로 한 번 더 팔아먹을 수 있는 이중 수익 구조가 날 수 있는 게 예금과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특히 은행에서 만약에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을 경우 지금 나에게 대출을 해가려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 예금을 밀어 넣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증시로 들어갔을 돈이 지금 다 예금과 적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도 그들에게 이자를 주려면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줘서 그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은행도 결국에는 채권 상품, 특히 회사채, 국채, 지방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김영익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정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채권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꽤나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 언제 팔아야 되냐? 다시 저금리가 유지됐을 때죠. 이때는
채권에 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물 자산이나 주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레버리지와 함께 쌓아 올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채권을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도 막 예전처럼 제로금리까지는 특정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힘들 것 같고,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한 2년 후면은 뭐 2%대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큰 목돈을 둘 생각이 없으시다면 채권에 넣어두시고 이자도 계속 받으면서 나중에 높은 채권 가격으로 팔아 넘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뭐 국채나 지방채, 그다음에 회사채가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채로 갈수록 위험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는 높아지는데요. 근데 이게 금리가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실 채권이 되면은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로 할 경우 적어도가 아니야. 그냥 트리플 A로 하세요.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국채나 지방채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식에서도 국채물 뭐 10년 ETF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 국채 ETF를 넣으시는 것도 또 이 변동성 심한 장에서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30%나 유지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무리하게 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식이 박스피 시장이 그렇잖아요. 주도 업종이 계속해서 좀 바뀌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1월 달은 뭐니 해도 메타버스 그리고 AI 챗봇 주가 강세였거든요. 2월부터는 오늘 첫 태로 거래됐긴 하지만 바로 약간 그게 정리가 되고 그 자금들이 2차전지 관련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I 챗봇이나 메타버스가 이제 끝나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해야 되는 업종이고 계속해서 관련된 사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같이 보시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실적이 명확히 나온 게 아니고 또 시총이 작은 게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조금 익절을 하고 또 나중에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기차 업종이 누가 뭐라 해도 거의 확장 추세고 대표적인 성장 업종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나마 한국의 이 수출 업종 중에서 수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곳이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인들이 돌아올 곳은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변동성에 또 대비를 해서요, 수출 증가 업종에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출이 증가하는 업종에는 중국 소비주가 있고 또 방산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방산 기술이 좋다고 유명하잖아요. 자주포 수출도 협약을 잘 마쳤고 앞으로도 이런 기술 수출 협약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수출 업종인 방산주나 중국 소비주를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참 마음이 아픈데 지금 디램 가격이 정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램은 DDR5가 빨리 출시가 돼서 이 분위기를 좀 한번 싹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빅 웨이브 중에서도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포지션으로 참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봤는데요. 김영익 교수님은 원래 되게 증시에서만큼은 좀 부정적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불안에 떨 시장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계세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되는 시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좀 이 힘든 시장에서도 이겨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